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거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한 집은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책에 나온 그 30개의 집합주택이 모두가 하나같이 집합주택의 다양성에 기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저 몇 가지만 뽑으면 우선 이 할렌 주거단지란 이 집합주택은 1961년도에 지금 지은 주택입니다. 1961년이라고 하면 집합주택 역사에서 가장 고층 아파트가 많이 세워지기 시작하던 바로 그 시점이고 프랑스나 독일에서 계속 고층 아파트의 붐이 일 때 바로 저층에다가 바짝 땅에다 붙이는 이 집을 이제 내놨으니 사실 이 집이 그 이후에 전 세계 건축계에 미친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집은 역시 르 콜비지에로부터 옵니다. 르 콜비지에 이 사람은 고층 아파트를 만든 창시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저층 고밀 아파트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콜비지에가 만년에 주로 지중해에 내려가서 주로 지내시는데 그때 두 개 프로젝트를 의뢰를 받습니다. 하나는 로켓로브라는 집합주택하고 하나는 상트바움이라는 집합주택을 주로 그 저밀주택으로 이분이 풀어내는데 지금 그 스케치에 보면 로켓로브 사진입니다. 가운데가 지금 이렇게 광장으로 비어 있고 이렇게 볼트 구조로 2층 구조로 땅에 바짝 붙은 집입니다. 짓진 못했죠. 짓진 못했지만 그의 반계 제자들 그러니까 르 콜비지에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이 아틀리에 5라는 건축가 그룹에서 그것을 거의 그대로 실현하고 매스컴에서는 베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건축가들이 나서서 베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자랑스럽게 르 콜비지에를 베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한술 더 떠서 지금 여기에 보면 창들을 보면 대부분 다 위니 때 다비드 아시옹에서 온 겁니다. 우리는 위니 때 다비드 아시옹도 베끼고 그 다음에 르 콜비지에 로켓로브도 베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우수하게 그걸 갖다가 땅에 밀어서 완전히 밀어서 땅에다 붙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길 가요. 무슨 뭐 리처드 로저스도 가고 우리가 아는 건축가들이 모두 여길 가서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찬사를 아끼질 않는데 세상에 커뮤니티와 프라이버시의 이론이 책에 있는 이론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잘 구현된 데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그만큼 아마 여기에 단독주택이 쫙 들어가고 그다음에 길이 뒤쪽에 쫙 들어오고 길은 항상 광장으로 지금 통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왼쪽 위에 사진이 광장의 사진입니다. 광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기에 기껏해야 뭐 한 80세대, 72세대인가의 집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형제처럼 지낸다고 그러니까 그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주말만 되면 음식해서 광장에 모여서 같이 먹고 자기가 지금까지 지냈던 아파트 중에서 이렇게 화기애애한 아파트에 산 적이 없다. 그렇게 이사간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한다고 하니 공간 계획이 어떻게 됐길래 그렇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집합주택 이후에 집합주택의 패러다임은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는 저층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집합주택은 저층 고밀 집합주택의 효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70년대 이후에 프로티고 넘어지고 영국에서 이제 아파트 하나가 무너지고 나서 그 두 나라에서는 고층 아파트를 안 짓게 되는데 고층 아파트를 안 짓게 되니까 저층 아파트를 짓는 모델로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바로 이 집합주택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저층 집합주택의 교과서 뭐 그렇게 불러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집합주택도 이제 그 집합주택의 형식을 바꾼 중요한 사례죠. 모세 샤프티가 25살에 설계한 이 집합주택이요. 따라서 모세 샤프티는 신데렐라처럼 등장해서 세계적인 건축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몬트리올 엑스포에 등장한 이 집합주택이 어떻게 보면 도시에다가 자연의 산토리니의 마을을 재현했으니까요. 모세 샤프티는 유태인인데 캐나다에 이민 와서 부모는 자꾸 돈을 벌어서 비즈니스 스쿨에 가서 돈을 벌려고 얘기하지만 이 양반은 어떻게 된 거지? 건축가에 가겠다. 그래서 맥길 대학이라는 5년제 학사 프로그램에 다니면서 미국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이 참 이상한 나라다. 왜 도심에는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도심 바깥쪽에는 왜 2층짜리 단독주택이 저렇게 무수히 들어서는 걸까? 어떻게 집이라는 게 저렇게 양극화되는 걸까?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죠. 대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파트를 개혁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에다 단독주택을 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산토리니에 보면 다닥다닥다닥 집들이 위에 붙어 있고 위에 붙어 있는 구릉지상에 있는 것을 그냥 구릉지상이 아니고 그냥 일반 그 유니트를 쌓아 올리면은 어떤가. 그 어떻게 젊은 25살짜리 대학교 2학년, 4학년 졸업 설계에 낸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됐겠어요. 다만 이 사람의 지도 교수, 네덜란드에서 캐나다에 뭐 교환 교수로 오신 이름이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분이 팀10 건축가들, 그러니까 알도 바나이크와 같이 일을 했으니 팀10 건축 이론을 자기 제자한테 계속 이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집합주택은 팀10 건축 이론이 이제 캐나다에 와서 용기 있는 젊은이가 이것을 제안해서 결국은 엑스포, 캐나다 67년 엑스포가 미래의 주택이라는 것을 모토로 내걸었기 때문에 대강 이런 정도는 지어야지 사람들이 와서 놀랄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이 사람의 프로젝트를 채택했는데 그 파괴 효과는 이렇습니다. 무수히 많은 복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레오나르도 56이라는 헤르조그 앤드 메롱이 설계한 이 아파트 56층짜리 아파트입니다. 뉴욕에 있죠. 쭉 위로 올라가다가 위에 올라가서 얘가 변형을 시작하는데 저 변형은 이렇게 막 찌글찌글찌글하는 변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지금 뜨고 있는 비아케 엥겔스가 디자인한 헤비타트 2.0입니다. 이것도 몬트리올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저 아파트는 바로 저게 헤비타트 67과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고 하는 건지. 저거를 짓기만 하면 무조건 다 팔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샤프디가 아시아 국가에 불려다니면서 특히 중국 사람들이 많이 불려다니면서 헤비타트 67을 좀 고층으로 지어달라고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에 지은 집합주택이 스카이 헤비타트입니다. 저건 이제 일종의 고층 빌딩이죠. 그 다음에 또 OMA 설계한 인터레이스는 웃겨요. 큰 아파트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전 저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어쨌거나 이 네 개는 전부 다 그 하비타트 67의 변형입니다. 이거는 그냥 내놓기만 하면 팔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파트에다가 단독주택의 성능을 끼워 넣으니까요. 발코니를 넓게 주면 아파트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좋잖아요. 따라서 이게 왜 한국 사회에 안 들어오는지 전 잘 모르겠고 곧 들어올 것이다 생각하는데도 아직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에게 획기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 알렉산드라 로우드 주거단지라는 이 런던 camden에 들어선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시드니 쿡이라는. 런던이 대런던을 경영하다가 각 지자체로 나눠서 각 구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짓는 그 주택 일을 다 넘겨줄 때 그때 camden이라는 영국 런던에 있는 자치구, 좀 위치로 보면 종로구 정도 됩니다. camden이 되게 고상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 시드니 쿡이라는 상당히 개혁적인 건축가 한 분을 모시고 와요. 그 시드니 쿡이 한 10몇 년 동안 저층 주택으로만 계속 집을 짓는 실험적인 일을 하는데 그때 초빙된 건축가가 니브 브라운이라는 젊은 건축가입니다. 이 니브 브라운은 정말로 겁이 없는 건축가라 여기 지금 배치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길이가 한 500m쯤 되는 땅에다가 긴 아파트를 이렇게 짓고 가운데 길을 둡니다. 그래서 길은 보통 우리가 흔히 저 길은 롤리웨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어딨냐 하면 지금 제일 끝에 켜가 하나 지나가죠. 거기 약간 갈색 켜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갈색 켜가 바로 그 롤리웨이라는 저 길입니다.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일부러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지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길이라는 건 시암에 의해서 부정됐고 어떻게 보면은 영국 사람들은 대부분 타운하우스는 다 길에 면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영국 사람들은 드디어 이 공공주택을 지을 때 길이라는 것을 부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영국 런던에는 계속 어떤 스퀘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스퀘어는 가운데 있는 넓은 녹지를 이렇게 디귿자 미음자로 둘러싸는 것이 영국의 전통적인 주거지인데 사실은 여기서도 배치도에 보시면은 집이 두 켜가 있고
그다음에 큰 녹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켜가 있고, 다른 아파트로 시작되는데, 저기 둘러싸여진 큰 녹지는 영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짓던 스퀘어를 이렇게 옆으로 쫙 늘여놓은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집은 8층 정도 규모니까 영국의 보통 전통적인 타운하우스보다 좀 높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여지는 저 강력한 이미지는 영국의 그동안은 공공주택이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영국이 가장 자랑하는 그들만의 개척의 산물이다라고 영국이 자랑하는 집합주택입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보편적인 어떤 집의 주제로 등장하지만, 저것이 지어졌을 때만 해도 상당히 중요한 개척자적인 어떤 산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합주택을 얼핏 얘기합니다. 로꼬 하우징 1, 2, 3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통 그동안에 테라스 주택은 많이 지었죠. 근데 이 테라스 주택은 좀 높아요. 이 슬로프가 약 60도 정도 되고 그냥 버려진 땅인데, 안도는 보통 자기가 젊은 시절에 출세하지 않았을 때 오사카나 이런 데 지어지던 특별한 주택을 그는 게릴라 건축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척박한 도시에 딱 그 고유한 생활 양식으로 나만의 생활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을 위한 집이 게릴라 건축이다 그렇게 이름 지었거든요. 따라서 이 집합주택도 어떻게 보면은 안도가 고집스럽게 마치 따개비처럼 자연에 바짝 붙은 집, 그것을 구현해 보겠다라는 집의 어떤 시도이기 때문에, 저는 자연과 건물의 합일이라는 것을 시도한 되게 중요한 하나의 그 사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저 뒤에 보면 3기가 지금 그 한신 지진이 일어나서 그것이 구호주택으로 되는 바람에 집이 저렇게 판상주택으로 됐습니다만은, 1기 집합주택과 2기 집합주택은 이 기하학적 구조체로 착착 들어가고, 맨 마지막 집이 지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될 정도의 지금 나무 모형으로 만든 것이 3기 모델입니다. 3기 모델은 땅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일단 저것을 설계했는데, 보통 안도가 설계할 땐 그런다네요. 일단 설계하고 그 모델 들고 가서 땅 주인을 설득한다네요. 교토에 지어진 타임스라는 건물이 그랬대요. 가서 설득하니까 집주인이, 땅 주인이 그걸 보고 당장 짓자고 그래서 짓는데, 이것도 지금 고베제강이라는 그 제강회사의 기숙사 땅에다 저렇게 지어놓고 나서 저걸 가지고 실제로 이 전체를 다 구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말대로 건축의 자연화, 자연의 건축과 자연을 합일시키겠다라는 것. 그 한계 건축, 도무지 사람이 도무지적인 집을 지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짓냐. 그 다음에 가장 기하학적인 그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구름지 마을을 만들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저 넓은 광장, 큰 길, 그것을 커뮤니티와 그 구름지를 갖다가 합일시키겠다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그 구름지에 지어지는 집의 어떤 그 중요한 모델로 작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